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노동시장과 임금 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볼게요. 자, 1번은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에 높게 형성된다. 뭔 얘기예요? 모든 근로자들이 위험을 선호한다니 위험을 뭐 기피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보상적 임금 격차 요거요. 그냥 살짝 기본적인 원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리는 쬐끔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상적 임금 격차는 말 그대로 3D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힘들거나 데인저러스하거나 위험하거나 더티한 경우에는 컴펜세이팅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담 스미스부터 얘기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직업이 갖는 어떤 내가 직업을 선택합니다. 직업이 갖게 되는 금전적인 외적인 이로움과 금전적인 측면에서 외적인 이로움, 뭐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로움과 불리함,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리함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그러니까 3D 환경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은 힘들고 어렵고 더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발생하게 되는 임금 격차 노동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원론에서는 언급하니까 요 정도까지는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근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불리함, 나쁜 거 싫어하겠지. 근로자들은 위험을 기피한다고요. 그래서 리스크,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리스크 어버스 하는 위험 기피자, 이렇게 전제로 깔고 얘기를 진행해야 된다고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 노동 공급이 적게 됩니다. 그러한 불리함을 보상할 만큼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근로자 중에 일부는 요게 위험 기피자가 대다수가 되는 것이고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위험 기피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보통 직업 환경의 쾌적성이라든가 노동의 난이도 또는 고용의 안정성 아니면 교육 훈련 비용의 차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 네, 그런 것들 감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유보임금률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보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돈을 줘야지 나는 일을 하겠어.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유보임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율이라 했는데 유보임금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리저브예요. 레저베이션 웨이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노동자가 어떤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제 유보임금을 구하세요. 뭐 보통 그렇게 노동경제학에선 하기도 하는데 일을 할지 말지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 예,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유보임금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뭐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생각하는 게 개인의 상황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여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선호하는가 그 정도뿐만 아니라 '비근로소득이 있나? 아니 내가 엄청난 부동산과 물려받은 상속이 있어.' 그렇게 되면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양가족이라든가 가족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어? 뭐 다른 일자리에 뭐 제시 조건이라고 할까? 다른 일자리가 나한테 오퍼가 왔는데 뭐 제시하는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근데 유보임금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할까 말까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인데 요거는 사람마다 여가에 대한 선호도 그거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사람마다 달라. 자, 개념 정도 제가 좀 그래도 좀 많이 과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3 번에 이중 노동 시장입니다. 듀얼이죠. 노동 시장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 뭐 1 차 시장과 2차 시장 요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자, 1차 노동 시장 요거는 좀 좋은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 노동 시장 요거는 조금 좋지 않은 노동 시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그냥 분류하냐면 임금이 좀 1차 노동 시장이 고임금으로 높아요. 2 차는 저임금이겠죠. 고용의 안정성도 예 좀 좋습니다. 안정성도 굿 좋아요. 임금도 굿, 고용의 안정성도 굿. 그리고 승진의 어떤 기회라고 할까? 아니면 회사에서 훈련을 시켜줘. 훈련에 대한 기회도 풍부해. 다 굿이야 굿. 그러니까 좋은 직장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뭐 대기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요렇게 필요한 그러한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이동의 여부는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아니요. 정부의 규제라기보다는 요 특성상 가고 싶어도 약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전문직이라든가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자, 숙련, 미숙련 임금 격차는 한계 생산물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숙련 근로자가 임금이 더 높아. 만약에 숙련 근로자가 미숙련 근로자보다 비숙련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아. 그럼 한계 생산 역설에 따르면 이렇게 MPL 숙련 근로자가 VMPL 비숙련 근로자보다 한계 생산이 높아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계 생산 역설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숙련 근로자가 왜 한계 생산성이 높은데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휴먼 캐피털 측면에서 이게 잘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숙련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배와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한계 생산 역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계 생산 역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게 인제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인제 현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임금 격차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이중 노동 시장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차별과 같은 편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임금 격차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련,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 가장 기본적인 게 한계 생산 역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언제나 객관식에서는 모든 동일하게 가장 큰 역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1번에 모든 근로자가 위험 선호자다. 2번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3번에 가장 큰 역할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우리가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상임금 격차 그 방향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유보임금 같은 경우는 여가 노동의 선택과 관련해서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인적 자본과 관련한 그 얘기는
마이클 스펜서의 그 신호 모형 선별 가설 있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정리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시경제까지 갈 건데 효율 임금 이론 그것까지도 같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푸시죠. 감사합니다.